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북공정보다 더 무서운 다문화 공정에 태클 걸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팟캐스트 방송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신만섭 박사님과 유병준 대표님, 항상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소중한 패널 두 분 외에 저희를 늘 후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지지자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근데 실명은 저희가 밝혀드리지 못함을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닉이 참 재밌으세요. 닉네임이 막장 다문화님. 네. 예, 여기 출연해 주시기로 하고 저희가 이 닉을 보니까 좀 세신 분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 카페에서 활동하시나요? 네, 저기 네. 다문화 반대 카페에서 그러시군요.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뵈니까 예술가 같으세요. 아유. 예, 굉장히 맑게 생기신 남성분이신데, 네. 근데 또 해외 체류 경험이 이제 사업상 굉장히 이제 많으시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해외에서 한 14년 정도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살아있는 다문화 현장, 소위 얘기해서 보편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우리 막장 다문화님께서 많이 생활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 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느 나라에서 네, 한 근무를 호주에서 한 호주? 6년, 예, 호주에서 6년 있었고요. 네. 미국에서 한 미국이요? 2, 3년 있었고, 중남미하고 싱가포르. 네. 그래서 한 4개국 정도에서 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이쪽에서 거주 경험이 있으신데 이 나라들의 다문화 제도가 어떻든가요? 네, 지금 다문화 때문에 지금 그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좀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고요. 사회적 많은 비용을 지금 충당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다문화 제도를 좀 폐지하고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어떤 신뢰나 경험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구체적인 거는 2005년도에 호주에서 폭동 났을 때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주 2005년도 폭동에 대해서 잘 몰라요.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 폭동이 이제 레바논 사람들하고 호주 백인들하고 난 갈등인데 그 갈등이 좀 폭발을 해가지고 이제 이민자들 호주에 있는 레바논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해가지고 호주 사람들을 이제 길 가는 사람들 잡아다가 때리고 그리고 불을 지르고 약탈을 하고 방화를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호주 경찰에서는 이제 통금령을 하고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휴교령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사태를 발생했죠. 예. 그 이후에 전개가 어떻게 됐나요? 호주 정부에서 그 사건을 대하면서 향후 정책이라든지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호주 이민국에서는 이제 다문화 정책을 폐지시키고요. 멀티컬처럴한 다문화를 빼버리고 그냥 호주 정부로 연방 정부로 나가려고 하고 이제 이민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로서 이민은 이제 거의 지금 불가능하다고 하죠. 아니 잠깐만요. 근데 레바논 사람들 아까 폭동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2005년도에 레바논 사람들이 많아요? 호주가 이제 1970년대 이제 이민을 문을 열면서 레바논 사람들 많이 이민을 왜 레바논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받았나요? 레바논이 그 당시에 아마 내전을 겪어서 레바논 많은 내전 때문에 레바논계 이민자들이 이제 호주로 이제 집단으로 이제 거의 그쪽으로 난민 신청을 하게 됐군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70년대 그러니까 레바논 내전사 때 기독교도와 그다음에 이슬람교도 사이에 충돌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어느 쪽 사람들이 많이 왔나요? 기독교계 사람들이 많이 왔나요? 이슬람 쪽에서. 이슬람 쪽에서 많이 왔나요? 그래서 호주 쪽에서는 지금 레바논 사람들이 많이 그 이슬람 성전을 많이 져서 그쪽 지역은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우범지대로 탈바꿈. 근데 구체적으로 말이죠.
그 레바논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한 건가요? 거기 그 폭동이 일어난 그 결정적인 그 원인이 뭐예요? 그 당시에 2005년도에. 결정적인 계기는 그 호주 해변에서 크롤라라는 해변에서 호주 그 백인 안전 요원이 그 레바논 청년들한테 이제 파도가 높으니까 그 수영을 할 수 없다고 말렸는데 그 레바논 사람들은 좀 당시 좀 술이 취해가지고 그 안전 요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려다가 안전 요원의 그 몸싸움에 일어날 때 시비가 붙었군요. 예, 시비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을 갖다 이제 죽이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전 요원을 이제 폭행을 했는데 그 사실을 갖다가 이제 호주 그 청년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요. 그 레바논 사람들한테 그 같이 물리적 가해를 하니까 레바논 그 이민 단체에서 이제 이거는 인종 차별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들고 일어나서 이제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이제 지나가는 이제 호주 그 백인들을 보면은 무조건 잡아다가 이제 폭행을 하고 그리고 뭐 차량에다 이제 불을 지르고 뭐 외국은 다 그렇겠지만 일단은 폭동이 나면 다 약탈하고 방어하는 기본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다 뭐 가게 때려 부시고 상점 물건 다 집어가고 그 당시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건을 갖다 봤었는데 그 계기가 말이죠. 그 안전요원과의 그 시비도 시비지만은 그 해변에 있던 그 여성 한 명을 그 레바논 청년들 몇 명이서 그 윤관을 했다는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아직 그거 사실은 못 들었고요. 일단은 폭행 시비 때문에 많이 그런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그냥 모든 레바논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제 호주에 있는 모든 레바논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문자로 다 전달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같이 일어나서 이제 레바논 사람들 같이 일어나서 호주를 이제 뒤엎어버리고 뭐 새로운 뭐 레바논 왕국을 남반구에다 건설하자 하는 그런 폭동의 그 문자가 이제 다 배달이 돼가지고 그 일시에 그냥 다 뛰쳐나와서 이제 어디 시드니에서 그냥 시드니 말고도 이제 멜번이나 주요 도시에서 다 그랬나요? 그래서 제일 큰 데가 이제 시드니 쪽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폭동이 일어난 그 현장은 이제 뭐 차량을 불태운다든가, 그다음에 패싸움이 일어난다든가, 호주 그 자국민들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호주 청년 단체에서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보복 공격을 같이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이슬람 사람들만 보면은 막 같이 싸우고 막 전부 이제 같이 그런 갈등이 해가지고 그 사태로 인해서 호주에서 이제 다문화 정책을 폐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죠. 예, 아주 상세히 말씀 들었는데 사실 그 호주 여성 성폭행에 대한 부분도 제가 그때 기사로 보긴 봤었어요. 근데 아마 이게 다 복합적인 요인이 다 들어가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근데 제가 봤던 그 기사 내용은 뭐였냐면 그 여성 한 명을 해변에서 그 여성 한 명을 윤관을 했고 그걸 이제 그 안전요원이 와서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이제 거기서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안전요원을 갖다가 이제 그 뭐 살해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소식을 들은 그 호주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지나가는 시드니라든지 멜번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나가는 그 이슬람 청년들, 특히 중동계 사람들만 보면은 그냥 전부 그냥 그 폭행을 가고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그 레바논 청년들이 그 호주 청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시 또 그 재보복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음날 또 그냥 호주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폭력을 가하고 그다음에 상가 그 쇼윈도를 갖다 전부 두들겨 부수고 하는 그런 그 사태가 났다고 나는 그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이제 봤었거든요. 요즘 글로벌 시대라 한국 안방에서도 다 알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남반구의 레바논 자치국을 세우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문자가 다 레바논 사람들 다 문자로 다 배송이 된 거죠. 근데 그거는 완전히 그 국가 전복을 하자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런 정도의 발상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 단순히 뭐 호주 여성 성폭행에다가 그 코스트가드하고 뭐 몸싸움이나 이런 정도로 돼가지고 문제 발단이 그게 아니고 또 근본적인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뭐 그것 때문에 살인 사건, 뭐 예를 들어 폭행 사건, 뭐 성폭행 사건 때문에 나라를 뒤엎어버리자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막장 다문화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에너지의
가장 저변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 호주에서 이제 레바논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이민들을 받아들일 때 그 검증되지 않은 그런 범죄 경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그 혹시나 모르는 그 범죄의 발생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여과 없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가 좀 더 쉽지 않았나. 아, 일단 받아들인 사람들을 갖다가 좀 검증 없이 받아들인 부분이 없잖아 있다. 예. 좀 호주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잠깐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외국인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이었고 이제 제가 경험해봤을 때는 그리고 뭐 사회복지제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한국보다는 여러모로 여건이 좋았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거기서 생활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 갔다라는 거는 좀 상당히 그 비교해서 외국인에 대한 처우가 그만은 못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한국이 조금 시사점이 있네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근데 생각이 아까 들어요. 그 질문하신 그 폭동의 그 배경, 축적된 그 배경, 예. 그게 직접적으로는 이제 그 뭐 사건, 해변에서의 사건으로 해서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런 그 폭동과 그다음에 뭐 자치구까지 세우자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난 그 저변의 그 잠재된 축적된 배경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부터 오랜 동안 그 어떤 그들 간의 그런 좀 그 갈등이 있었지 않은가. 그 호주 국민들과 그다음에 그 레바논계 이민자들 사이에서 오랜 동안 그런 좀 그 충돌과 갈등이 소소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제 그 나중에 결국은 그런 식으로 폭발이 됐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전 프랑스에서도 이제 그 2007 거기서 프랑스에서는 거기도 2005년도에 똑같네요. 2005년도에 그런 폭동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예? 방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국에 네. 그저 번져가지고 그 이슬람 이주민 2세들이 그 프랑스 전역에 그냥 그저 방화를 하는 그런 대폭동이 일어났었는데 한 20일 이상 갔었는데 그건 사실 그때 그 드러난 것 이외에 그 잠재된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사실은 오랜 동안 그저 아랍계 그 이슬람계 이민자들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뭡니까 프랑스 국민들 하고의 오랜 동안 그 갈등이 쌓였다가 결국은 이제 폭발한 거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 전번에 그 스웨덴에서 아주 국난이었죠 그때도. 그렇죠. 예, 그때도 그 문제를 그거는 일으킨. 올해예요, 올해. 예, 스웨덴 경우는 지금 올해 5월달입니다. 예, 5월달에 5월달.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쪽도 보니까 그 회교도들 무슬림이었던 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예. 좀 많았어요. 뭐 스웨덴, 뭐 프랑스, 그다음에 뭐 호주 이런 나라들도 이 무슬림 이주민들은 만족시켜주지 못하네요. 근데 우리 근데 한국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글쎄요. 그 이주민들은 그 이민자들은 자기들은 그 불만이 상당히 많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그 해당 국가 프랑스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사회 보장 시스템은 뭐 차별 없이 골고루 다 그렇죠. 적용이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예. 부분은 그저 빗대어서 얘기한 겁니다. 네. 예, 근데 그런 사회 보장이라든지 인권 차원에서 선진국들에서조차도 결국 그런 갈등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핵심인 거죠.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더 큰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그럼요. 얘기예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회보장 제도가 그렇게 잘 돼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예, 우리 막장 다문화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그 선진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면은 이런 다문화 정책의 그 선진국에서 실행하는 다문화 정책의 단점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선진국들이 이제 여러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그런 실업이나 노동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제 그 노동자들이 많이 대량으로 실업이 생기고 일단은 저임금을 모든 기업들은 다 저임금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대량 실업 사태가 많이 발생해서 노동 시장이 지금 교란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현재는 좀 많이 좀 바뀌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뭐 이제 그 여과 없이 통과하는 그런 그 노동자들 그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서 그 범죄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하고요. 예. 예.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막장 다문화님한테 좀 듣고 싶은 얘기는
그 여러 나라에 그 거주를 하셨으니까 그 예. 경험담을 한번 좀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지금 호주 이제 케이스를 말씀하시는데 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저 거주해 본 결과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싱가포르는 70년대부터 이제 그 외국 노동자들을 받아들여서 네. 그 3D 업종에다 많이 쓰고 있지만 그 외국인들한테 그 굉장히 그런 강력한 법을 실행해서 외국인들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면 뭐 외국인들은 내국인과 절대 결혼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있고 법정이 정말 있어요? 예, 있습니다. 같이 그 나라 법에 돼 있고 외국인들도 같이 그런 그 폭력이나 무슨 살인 같은 그런 큰 범죄에 됐으면 가중 처벌로 태형을 더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특정 국가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받지 않는다. 뭐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그러니까 거는 못 그런 건- 봤습니다. 그런 그런 건 건 없어요? 없고 그 외국 사람들을 그 많이 그런 그 가중 처벌하는 법은 있습니다. 근데 저 임금은 어떤가요? 임금은 임금- 차별을 합니까? 저 싱가포르에서 예, 어떻습니까? 차별합니다. 당연히 그 임금 차별에 저 싱가포르 국민하고 예,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임금 차별이 예, 있습니까? 임금 차별을 한 2배나 3배 정도 이상 많이 둬가지고요. 네. 같은 직종이라도 차별을 둬서 대신 그 숙식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싱가포르에서 벌어서 다시 싱가포르에서 경제를 위해서 다시 쓰라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 숫자를 그 임의적으로 잘 조절을 해가지고 그 경제가 호황일 때는 외국인 노동자를 좀 더 많이 받아들이고 불경기일 때는 일단 외국인 노동자부터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런 방어막을 사전에 잘 만들었기 때문에 자국인 노동자들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그쪽은 싱가포르 정부가 제대로 그 외국 인력 그 정책을 펼치고 있네요. 이게 네. 보면은 근데 역설적으로 그 보편적 인권, 외국인 인권을 생각한다라면 우리나라 인권 단체들도 유엔에 가서 그 싱가포르의 그 외국 인력, 그 이주민들을 대하는 그 정책을 좀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까 그 임금 차별을 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임금이 그 싱가포르 자국민보다 낮다는 얘기죠. 그렇죠. 훨씬 낮다는 네, 얘기죠. 한 3분의 1 정도 났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나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히려 더 그 싱가포르에 더 오래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네들이 임금이 워낙 낮은 나라에서 다 왔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더 있으려고 하죠.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이 우리 돈으로 한 얼마에서 얼마 정도 되나요? 보통 한 70에서 한 100만 원 사이입니다. 70에서 100만 네, 원. 외국인 노동자들. 근데 참 거기 그럼 그 자국민들 싱가포르 자국민들 싱가포르 국민들 그 임금 수준은 어때요? 임금 수준은 한 250에서 한 세배 300만 원 정도 정도 사이.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차별하는 게 뭐 이렇게 법으로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제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은 뭐 각 사업장별로 알아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정부에서 정해줍니다. 정부의 그런 임금을 법을 갖고 정해- 있습니까? 예, 정부에서, 정부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다. 가이드라인 임금 가이드라인. 네, 임금을 아예 정해주고 그 비자를 아예 3단계로 나누기 때문에 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무조건 그 단순 노동 비자를 받기 때문에 단순 노동 비자는 우리나라 돈으로 180만 원 이상을 절대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근 수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도 180만 원이 안 되게끔 다 조절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용 허가제처럼 이제 들어올 따에 그런 이제 계약 관계에 예, 그렇죠. 의해서 예, 이제 들어 그렇다면은 뭐 별로 그게 이제 뭐 계약이니까 계약에 의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계약을 수용해서 왔으니까 그게 뭐 인권 침해니 차별이니 이런 소리를 할 여지가 없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왕에 이렇게 계약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문제 삼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뒤집자 그러잖아요. 인권단체가 저 유엔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그런 계약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오는 건가요? 아니 고용 허가제인데 근데 그 임금 뭐 액수나 이런 데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우리가 그렇게 고용 허가제를 조금 손질할 필요가 있지 더 엄격하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해서 그러니까 그게 고용 허가제 관련 그 법조항에 그런 내용이 명시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중에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뭐 만약 임금 차별을 하면 그 차별이 어쩌니 왜냐면 그게 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 법원에서도 법원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니까
법에 돼 있으니까 우리 실정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원에서도 그게 뭐 차별이니 뭐니 이제 그런 소리를 못 할 텐데 그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제 판례가 대부분 판례가 나온 거죠. 호주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그 457 비자, 예. 워킹 비자로 들어오는 경우에 그 임금이 호주인 대비해 가지고 그 제한이 있지 않나요 혹시? 예, 맞습니다. 그 그죠? 전문직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나 뭐 북미 여러 나라들은 이제 이민국 나라들은 이제 그 전문직 비자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민 임금보다 최소 10%에서 15% 이상 높지 않으면 비자 허가가 안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국민을 일단 먼저 보호해주고 그래도 나중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은 그 사람 돈을 더 주고서라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일단은 자국민 일자리를 먼저 보호하려고 선진국 지금 북미나 지금 호주나 그런 나라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미 어디요? 북미 그 캐나다하고 미국 다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이랄까? 그거는 사실 좀 합리적인 부분이에요. 예. 그렇지. 그게 저 호주 같은 경우도 우선 문화, 언어, 그 다음에 기술자라더라도 호주 현지 어떤 시스템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도 인턴십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급여를 다 주지를 않는 게 통상적인 건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에서도 이제 그 임금 차등에 대한 그 명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그 규정이 돼. 외국 사람과 자국민 일단은 그 단순 노동직은 호주에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요. 전문직이나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높은 직종 임원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데 그 자국에 있는 같은 직종에 있는 뭐 급여보다 훨씬 더 높아야지 그 비자가 허가가 나기 때문에 예. 그만큼 고급 인력만 받아들인다. 네, 그렇죠. 고급 인력. 그거네요. 네, 좀 보면은 우리나라도 좀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그 사자 들어가는 직업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 회사 경영진들 이런 분들 수입하자라 그러면은 이게 다문화 하자고 할까 말까 모르겠네요. 아마 그게 되면은 지금 공감에서도 아마 그 절대 반대로 나설 거라고 나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게 저 만만한 서민들 일자리는 그러니까 서민들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렇게 그 굉장히 관대한 정책으로 지금 나오는데 과연 정말 그 전문직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그런 그 전문직 고급 인력들이 여기에 지금 그 들어온다면은 과연 우리나라 그 해당 분야들이 해당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가만히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서민 일자리 쪽으로 주로 외국 인력을 수입하다 보니까 보편적 인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 고급 인력들을 대거 수입한다라 그러면 생존권 아마 부르짖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갖다 부르짖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진보예요, 소위. 그러니까 웃긴다는 거예요. 90년대 초에 이미 김영삼 정부 때 법률시장 개방, 의료시장 개방을 포함해서 이제 그 각 대학의 그 법대나 의대 정원수도 대폭 늘리고 이런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 의료계와 이제 법조계에서 이제 극구 반대를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개방을 해서 그리고 또 대학의 그 정원을 대폭 늘려가지고 이게 변호사나 의사가 많이 쏟아져 나오면은 그 의사나 변호사의 질이 떨어져서 그렇죠. 국민들을 어떻게 좀 서비스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안 된다든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크고 이제 이 반대를 한 적이 있죠. 90년대 이미. 아니고 가전의 보도죠. 항상 인력을 늘린다. 예를 들어 로스쿨 문제도 그러니까 자격 없는 이 변호사들 법조인들이 양산된다 해가지고 태클 걸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서민들은 어떤 삶의 질 문제하고 좀 어긋나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참 편리한 발상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보라니까요. 한국의 진보. 나 이건 정말 아주 좀 대단히 지금 웃기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이. 보수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인데 보수도 마찬가지인데 어쨌거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진보 쪽에 있다는 게 난 좀. 아까 호주에 그 레바논 이주민들 폭동으로 인해서 다문화 정책을 폐지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문화 정책을 폐지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뭘 어떻게 폐지를 했다는 거? 실제로
내가 그 법무부 직원들한테 뭐 다문화 정책 호주 뭐 프랑스 폐지하더라니까 폐지한 게 아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호주에서 다문화 정책을 폐지했다는 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폐지가 된 거예요? 혹시 아세요? 예, 일단은 그 이민성 장관이 바뀌었고요. 이민성 장관이 이제 그 수상이 이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바꿔주고 그 호주에서 앞에 이제 멀티컬처럴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이제 그냥 호주 영연방 국가로 가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호주 주민들한테도 이제 호주가 싫으면 떠나라 하는 그런 구호에 있는 그런 포스터가 이제 그 자유당 쪽에서 많이 그런 포스터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줬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민 법을 많이 수정을 해가지고요. 이민을 많이 받아들였던 그런 전까지 뭐 전문 기술직 이민들을 많이 받아들였지만 받아들인 거를 많이 닫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투자나 무슨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 이민만 받아들이겠다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네. 바뀌었다. 근데 호주에 대해서 조금 그냥 저 보완을 하자라면은 그 2000년대 2003년이었나 4년 하여간에 그 호주 인구가 2천만을 돌파를 했었어요. 그때 호주 뭐가요? 호주 인구 아 인구. 인구가 2천만을 돌파할 때 그냥 국가적인 큰 이슈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국토에 비해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민 정책을 활성화했던 건데 조금 이제 국가적인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이제 자가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호주 보면은 아이들을 낳게 되면은 그야말로 천국이에요, 천국. 아이들도 천국이지만은 그 부모들은 아이만 많이 낳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사회보장 혜택이 사회보장 시스템에 의해서. 잘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그 호주에 이제 그 잠깐 일 때문에 가보면은 차에다 아이들을 가득 태우고 다니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9명이야. 근데 아이들 앞 앞이 나오는 수당만 챙겨도 가족이 다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전업으로 집안에서 아이들만 돌보고 정말 행복하게도 사시더만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 산하 정책을 좀 펼친다라면은 이건 뭐 좀 애가 줄어서 대니한 이런 문제에서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호주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직접적인 노력을 정부가 기울였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제 그 각종 업종마다 필요한 인력들 TO를 정해가지고 기술 이민 내지는 취업자들을 받아들이고 했었는데 그게 점점 줄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국인으로 점점 채워지더니만 결국은 이제 우리 막장다문화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자신감이 없으면 그 폭동이 났다고 해가지고 다문화 정책 폐기하겠다는 얘기 감히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적인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이제 호주인들이 일자리를 다 채울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이 정책을 폐기하게 되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문가 앞에서 저 너무 주름을 잡았는데 다른 말씀 또 하실 건 없으세요? 여기 보면은 싱가포르라든지 호주의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 거, 현장에서 좀 경험하신 거. 예, 일단은 그 두 가지가 일단은 받고 좀 다른 나라 쪽은 아니 그러니까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좀 어떨까요? 뭐 어떤 서유럽 쪽 정치인들 이제 다문화제도 실패했다고 이게 연이어서 계속 발표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유럽 쪽은 어떠세요? 중동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중동이 중동 아니고요. 그 중남미 쪽에 중남미 쪽에 있었는데 중남미는 일단은 뭐 그쪽도 뭐 다문화 국가에다가 뭐 여러 민족이 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도 근데 일단 제가 거기서 일할 때는 저 앞으로 그런 그 보증금 뭐 몇천 달러씩 회사에서 내라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대신 정부에 내주고 굉장히 좀 힘들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내줬어요? 예, 보증금을 내야 된다. 국가에다가 저 담보를 갖다 예, 담보를 맡겼는데? 내주기 전에는 비자를 못 내주겠다 해가지고 중남미 얼마요? 때 담보금.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당 미국 달러로 7,000달러씩 해가지고 그거를 담보를 잡히고 회사에서 제가 저를 이제 고용을 했는데 그 상당히 비자가 나오기 힘들었고 거기서 이제 어떤 나라였는데? 중남미 그 카리브에 있는 그 네덜란드 안틸러스라고요. 그런 그 네덜란드의 식민지 국가입니다. 안틸라스? 예, 네덜란드 안틸러스요. 그래서 뭐, 예, 비자는 이제 네덜란드 영사관에서 나왔고요. 음. 근데 그런 굉장히 좀 까다롭게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 나라에서는 여태까지 외국인을 고용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걸 고용하기를 되게 꺼려했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국인 노동자에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전문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보증금을 받고 굉장히 좀 비자 수속 기간이 되게 심각하게 오랫동안 기다린 결국에 들어갔습니다. 야, 이 말씀 들어보니까 막장 다문화님이 굉장히 좀 신비로운 인물이세요. 어떤 이 직업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멀리까지 아 예. 일하다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럼 좀 아까 저기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자국 여성 결혼 금지 시켰다는데 그게 내가 보기에도 다분히 좀 인종차별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어느 법에 그게 뭐 독립적인 그런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어디 그 외국인 노동자 송출에 관련된 그 개별적인 그 뭐 계약서에 뭐 그런 내용이 뭐 적혀 있는 어떤 취지로 그런 법이 규정돼 있나요? 싱가포르에는 이제 자국 노동법이 있고요. 외국인 노동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노동하고 결혼 문제는 별개인데 예, 그래도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자국 여성을 결혼해서는 안 되는 법을 갖다가 그렇게 정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싱가포르에서 그걸 노동법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여자는 무조건 임신을 하면 추방하는 상황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그 싱가포르 사람들하고 같이 엮여져서 싱가포르 영주권을 얻어서 자국에 거주할 수 있는 거를 막으려고 최대한으로 지금 정부에서 그 나라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어가지고 누가 지금 그걸 딴지를 못 걸고 있습니다. 자국법은 자국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싱가포르 총리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악의적으로 싱가포르에서 뭐 정착을 한다든가 체류를 그 연장형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의도가 있을 때 그걸 뭐 검하고 추방을 한다는 소린지 아니면은 그 어떻게 자기들끼리 자연스럽게 연애해서 뭐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안 된다 이거지. 비자가 틀리기 때문에 비자가 만약에 싱가포르 사람과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려면은 비자가 그런 대기업 전문직 이상에 되는 연봉이 뭐 1년에 뭐 10만 달러라든가 뭐 그 정도 이상 높아야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상당히 타산적이네요. 예. 그래서 뭐 저임금 노동자들이 와서 뭐 혹시나 싱가포르 시민권자랑 결혼을 해서 싱가포르에 눌러 살 수 있는 걸 아예 사전에 차단해 버린 거죠. 외부에서 좀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다른 나라에서 그 네, 문제 제기 많이 하죠. 주변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엔에서 분명히 그 문제 제기를 할 텐데 예. 그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그러면 싱가포르 아예 그런데 신경을 안 씁니다. 자기네 나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뭐 외국인들이 와서 자기네 나라에서 잘못을 했어도 그냥 사정 없이 그런 태형에 처합니다. 예, 그건 예. 그 태형에 처하는 건 뭐 유명한 예. 건데. 싱가포르이 대단한 나라죠. 그 미국 국민이 싱가포르에서만 마약 밀매, 그다음에 호주에서도 그 베트남계 호주인이 그 마약 밀매했다가 사형언도 받았는데 호주 총리까지 나서서 빌었는데 다시 팽해 버렸어요. 미국에서 미국 청년 한 명이 뭐 껌을 씹다가 버렸나 했는데 그 태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 당시 그 클린턴 대통령이 그 압력을 엄청나게 넣었어요. 당시 싱가포르 이광유 수석한테. 네. 그런데 결국 태형이 네. 처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똑같이 그런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뭐 행여라도 뭐 싱가포르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뭐 싱가포르에 눌러 앉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가 진정한 우리가 보통 싱가포르가 딱 상당한 개방 국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닙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이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좀 그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취해야 될 개방의 난 모습이라고 개방의 자세라고 보는 거죠. 개방은 하되 외국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게 바로 개방의 그 진정한 그 자세라고 나는 보고 그렇죠. 싶어요, 사실. 근데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진정 우리 한국이 다문화 상황이 되기를 원한다라면은 다문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해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치안도 안전하게 하고 내국인들도 노동시장이나 이런 사회복지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같이 병행을 하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만든 다음에 컬러풀하고 아름다운 다문화를 외쳐야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밑에 또 빼서 위에다 괴는 식의 내국인들한테 뺏어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주는 식의
이게 다문화를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개방에도 말이죠. 개방에도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그 종류가 있는데, 강대국의 개방이요. 강대국의 개방은 그거는 뭐 나라가 정말 그 일단 강하니까 충분히 그건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뭐 당나라라든가, 그다음에 그 뭐 로마 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정말 그 제국을 갖다가 형성했기 때문에 그 뭐 그런 의미에서 개방도 했고 자기들 힘이 있으니까 포용도 했고, 그다음에 소국들 있잖아요. 소국들이 개방하는 사례는 바로 이제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개방을 하더라도 자기 것은 지키면서 철저하게 그 자국민 그 보호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국가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는 그런 개방. 근데 지금 한국은 말이죠. 또 한 가지 개방이 있는데 힘이 없으면서 그냥 다 내주는 개방이 있어요. 아주 이건 멍청한 짓인데, 이게 아주 이게 극적인 사례가 뭐냐면 바로 인디언들 개방이었어요. 과거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그 백인들에게, 유럽의 백인들에게 그냥 그 내줬다 다 내줬다가 굉장히 초기에 환영을 했거든요. 인디언들이 그 백인들 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 방비를 안 했어요. 오히려 그들 갖다 환영해놓고 결국은 그 백인들이 인디언들이 베푼 은혜를 갖다가 은혜로 갚은 게 아니라 원수로 갚아버렸잖아요. 그래놓고 그냥 다 뭉개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빼앗고. 결국 내가 보기엔 지금 한국이 취하는 지금 이 개방 자세는 싱가포르형 그런 개방이 아니라 지금 인디언식, 아메리칸 인디언식 개방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요, 이건요. 예, 지금 딱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우리 막장 다문화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한국이 앞으로 취해야 할 다문화 정책, 그 어느 나라들, 즉 경험하신 나라들 중에 어떤 나라를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서유럽이나 이민 국가들은 다 지금 다문화로 좀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뭐 한국 다문화가 뭐 유럽 다문화랑 틀릴 것이다 하는 생각은 그건 동의할 수 없고요. 어차피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예, 똑같은 뭐 저임금에 있는 복지 혜택을 노리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와서 행동을 할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그런 싱가포르에 있는 그런 것과 일본이 보통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제 다문화 제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한 7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지만 다문화 제도를 하지 않는데, 그렇게 일본이 한다는 거에는 분명히 그런 자국에 대한 거를 챙기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한마디 내가 하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다문화 정책을 안 써요,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아예 그 다문화 정책을 안 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다문화주의자들은, 한국의 다문화주의자는 그걸 보고 말이죠. 일본의 그 폐쇄성, 그 다음에 뭡니까? 갈라파고스와, 일본의 갈라파고스와 를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웃기는 얘기라고 봐요. 뭐냐, 일본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세계화가 빨리 된 나라입니다. 1800년대 중반에 이미 세계로 진출을 한 나라예요. 독일인이 유럽으로 그냥 뺑뺑 돌아다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그 국제연맹이라고 생겼잖아요. 거기 상임 이사국으로 들어가 있을 정도의 그런 국제적인 지위를 가졌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세계대전, 물론 나쁜 일이지만은 세계대전을 갖다가 거기 일으킨 나라고, 그 뒤에 패전을 해가지고 다시 또 그 세계 경제 2위의 대국이 된 나라고 세계적으로 아주 국제화가 된 나라란 말이죠. 하지만 정작 자기 나라 내부에서는 지금 다문화 정책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말이죠. 특히 한국 엘리트들 남의 나라 그 용어를 갖다가 무비판적으로 그냥 두려워가지고, 한국에 들여와가지고는 그걸 그대로 그냥 그거 따라하려는 이런 먹통 같은 짓은 이건 그야말로 세계화도 아니고 꼴통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그냥 적절하게 이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건 참 공감합니다. 제가 봐도 좀 우리 유병준 대표님께서 잘 하시는 표현 있잖아요. 밥 팔아서 똥 사 먹는다라는,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막장 다문화님 바쁘신 와중에 해외에 계시다가 이제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저희 팟캐스트 방송에 한번
뭐 방송 경험도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어쨌든 대중들 앞에 이렇게 선다라는 게 쉬운 결심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에요. 여기 저 누구나 와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자리예요. 너무 그렇게 뭐 예. 부담 갖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좀 참여를 해서 괜찮아요. 예. 네? 그런데 하실 말씀이 예, 있으면 문턱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 예. 문턱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 예, 저희는 다문화주의자들 저렇게 막 떠드는데 왜 우리는 여기 국민이면서 한국민이면서 왜 자기 소리를 못 내요? 예, 와서 얘기해야죠. 또 어쨌든 이렇게 용기를 내주셨으니까 오늘 이렇게 생생한 해외 여러 나라 어떤 정보도 듣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이 패널들과 더불어 하는 얘기가 진실이라는 그런 또 확증을 얻었어요. 그래서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그 일부 이제 인권단체들, 그다음에 정부 일각, 그다음에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다문화 외치면서 우리 한국에 이 다문화 공정을 실현하려고 아주 안간힘들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돈도 있고 더 깊게 파고들면 아마 국제의 정치라든지 이런 역학관계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 나면은 이 다문화를 다 반대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다문화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나서서 이렇게 본인의 체험담도 말씀하시고 진짜 이 글로벌이 무엇인지 세계 각국의 생생한 정보도 이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 방송이 이런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 풍성해지고 더 발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신 막장 다문화님, 그 다음에 우리 유병균 대표님, 신만석 박사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